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수치형 변수 강의 때 일반적인 변수 타입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변수 타입이 이제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 이제 이진 변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 다룰 범주형 변수는 예로 들면은 그 변수의 값이 범주인 경우, 그래서 성별과 같이 남녀, 뭐 기타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값이 값들 사이에 어떤 수치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분되어 있는 그 값들 간의 값들이 어느 한 범주에 속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그런 변수를 범주형 변수, categorical varia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범주 값을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치형이나 이진 변수로 변환을 해야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범주형 변수 자체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노미널 베리어블, 오디널 베리어블, 사이클릭 베리어블, 그리고 이진 변수도 이제 바이너리 베리어블도 범주형 변수로 넣기도 하죠. 근데 그 오늘 시간에는 이런 노미널, 오디널, 사이클릭, 바이너리 이런 타입을 나눠서 다루는 것보다 그냥 범주형 변수 전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또 노트북을 그 기럽 코드 클래스 기럽에 이제 업로드를 해놨어요. 어, 이제 사용한 데이터는 지난번 수치형 변수 가공 강의에서 다뤘던 데이터와 같은 데이콘 영화 관객수 예측 모델 개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 수치형 변수들, 그리고 시계열 변수, 이 릴리즈 타임이라는 그 시계열 변수와 나머지 타임, 그리고 디렉터 프리비어스 박스 오피스 넘버, 디렉터 프리비어스 넘버, 이런 그 수치형 변수들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변수들, 디스트리뷰터, 장르, 그리고 스크리닝 레이팅, 그 다음에 디렉터, 이 네 가지 그 범주형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그 범주형 변수를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범주형 변수 EDA를 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함수는 이 value count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네임을 주고 dot value count 하면은 이제 각각의 범주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CJ 엔터테인먼트이 54회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주식회사 뉴, 주식회사 마운틴 픽처스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총 169개의 유니크한 디스트리뷰터 값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많은 디스트리뷰터들은 단 한 번만 데이터셋에 이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value count를 통해서 이제 값을 구해 보면, 장르는 이 value count는 169개의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 169개의 유니크한 밸류가 있었는데, 장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한 12개, 그렇게 많지는 않죠. 12개의 이제 장르가 있고, 그 중에 드라마 장르가 가장 많이, 이 3분의 2이 넘는 영화가 드라마 장르에서 왔고, 다큐멘터리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뮤지컬은 5편, 그리고 서스펜스는 2편,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장르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스크리닝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관람 불가가 3분의 1, 15세 관람가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가 12세 관람가, 전체 관람가가 이제 각각 6분의 1씩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디렉터의 경우에 홍상수 감독님이 7번, 그 다음에 장률 감독님 4번, 우민호 감독님 4번 이렇게 있고, 또 많은 영화가 이제 그 많은 영화의 디렉터분이 한 번밖에 그 데이터셋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총 유니크한 디렉터의 숫자가 472개. 데이터셋이 지금 샘플이 600개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디렉터의 값이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롱테일 디스트리뷰션, 롱테일 분포 아니면은 몇 함수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적은 값에 빈도가 적은 값에 가장 많은 그 디렉터들이 분포가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빈도가 높을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그 디렉터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그런 분포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와 아니면 비교적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이러한 범주형 변수랑,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떤 가공법을 사용할지, 그게 이제 이렇게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범주에 적용한 방법하고 약간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이,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기본적으로 시계열 변수도 판다스에서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info 함수를 불러서 이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missing value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칼럼별로 확인을 할 때 보면, 릴리즈 타임이라는 변수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계열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타입이 처음 불러오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변수도 판다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시계열 변수 관련된 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pandas.to underscore day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시계열 변수형으로 변환해 준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계열 변수 가공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이제 유의를 하시고요. 이런 시계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 가공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난 수치형 변수에서 다뤘던 시계열 변수 가공법을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 이제 유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범주형 변수 가공 방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변환 방법이 이제 각각의 범주를 0부터 n-1의 정수로 변환하는 오디널 인코딩 아니면 레이블 인코딩.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의가 약간 다른데, 실제로 사이클런에서 이제 구현이 돼 있는 게 이게 비슷하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사전적인 의미에서 오디널 인코딩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타입 범주형 변수가 노미널일 수 있고 오디널일 수 있다고 앞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노미널 같은 경우에는 범주들 사이에 상하 관계가 없을 때 노미널이라고 하고, 오디널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이긴 하지만 그 범주들 간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 때 아니면 순서가 존재할 때 오디널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녀 성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상하나 아니면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미널 범주형 변수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학위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다음에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존재할 때 그거를 오디널 범주음 변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이클런에서 그 말하는 오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주들 간의 그 순서의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알파베틱 오더에서 먼저 나오는 거를 0, 나중에 나온 걸, 그 다음 나온 걸 1, 그 다음 나온 걸 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총 n-1까지의 정수로 변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오디널 그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가지고 있는 순서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일단 이름이 오디널 인코딩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레이블 인코딩 같은 경우에 원래는 그 레이블, 즉 타겟 독립변수, 아니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에 적용하는 인코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또 그 보면은 오디널 인코딩하고 그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오디널 인코딩, 레이블 인코딩 둘 다 이제 각각의 범주를 0부터 n-1까지의 정수의 벡터로 변환을 한다 라는 걸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크리닝 레이링이라는 그 변수가 있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값이 600개가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 뭐 15세 관람가, 전체 관람가 이런 식으로 그 4개의 범주가 있었죠. 그 4개의 범주들이 이렇게 그 쭉 60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오디널 인코딩 아니면 레이블 인코딩을 적용을 하면 그 0부터 3까지의 값을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이라는 그 정수로 변환이 되었고, 15세 관람가는 1이라는 정수로 이제 변환이 되었고, 전체 관람가는 2. 그러면 이제 12세 관람가가 0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0부터 3까지의 그 정수로 변환하는 이런 변환 방식을 오디널 인코딩 아니면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그 사이클런을 사용해서 오디널 인코딩을 할 때는 사이클런 프리프로세싱 모듈 안에 오디널 인코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널 인코더 오브젝트를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변환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을 이렇게 입력값으로 주시면 이제 그 출력값으로 그 정수로 변환된 이제 그 범주의 값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변환한 다음에 fit transform 함수를 통해서 이제 변환한 다음에 그 값들을 보면 디스트리뷰터, 장르, 스크린 레이링, 디렉터 이 값들이 전부 다 원래는 문자열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값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을 20%그 밸리데이션 셋을 나눈 다음에 라이트GBM 리그레서를 이제 기본 디폴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이 이제 1.4 밀리언 정도가 나왔고, RMSLE 루트민 스퀘어 로그 에러가 1.98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그 이제 이게 사이클런에서 가장 많이 사이클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오디널 인코딩을 할 때 이렇게 오디널 인코더를 불러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방식의 단점은 아까 보시면 이 디렉터나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만 그 빈도가 1인 그 범주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범주들이 그 한 번밖에 출현을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 모든 그 범주를 각각 다른 숫자로 인코딩을 했을 때 이제 그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런 이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는 아니면은 굉장히 적은 빈도로 출연하는 데이터들을 그 한 그룹으로 지어서 그 이제 이런 경우에 기타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고 이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는 감독들을 전부 다 그 기타 카테고리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는 디스트리뷰터들을 기타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카테고리에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총 169개의 그 유니크한 디스트리뷰터가 있었고 총 472개의 유니크한 디렉터가 있었지만 이제 이 그 숫자를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카테고리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이 472개의 그 이제 범주가 예를 들면 100개 미만의 범주로,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노트북에 가면은 그게 제가 출력을 해놨을 텐데 이제 한 100개 미만 한 88개 400 몇십 개에서 88개로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핑을 하는 게 이제 사이클런 오디널 인코더나 레이블 인코더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 만든 케글러 패키지에서 비슷하게 케글러 프리프로세싱 모듈에 있는 레이블 인코더라는 그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하시면 문법이 이제 비슷한데 어떤 이 미니멈 옵저베이션이라는 인풋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제 몇 번 이하로 출연한 그 범주를 기타 카테고리로 묶을 것인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번 미만, 그러니까 한 번만 출연한 모든 범주를 묶어서 기타라는 카테고리로 넣겠다라는 이제 것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했을 때 그 스크린 레이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0부터 3까지로 그 매핑이 되는데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개들의 전쟁,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는 공무원이다 불량 남녀, 이 경우에 일반적인 그 베이직한 오디널 인코딩을 적용하면 다 다른 정수값으로 인코딩이 됐죠. 그래서 393, 252, 357, 뭐 17, 218 이렇게 다 다른 값으로 매핑이 됐는데 이 그룹핑을 하는 레이블 인코딩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개들의 전쟁,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는 공무원이다 불량 남녀, 이 카테고리들이 전부 다 같은 동일한 0이라는 범주로 이제 매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들의 감독님들은 전부 다 한 번밖에 데이터셋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부 기타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이제 매핑이 된 거죠.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기타 디스트리뷰션에 속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 디스트리뷰터도 동일하게 이제 한 번만 출연한 그 디스트리뷰터들은 전부 다 그 새로운 기타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변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똑같이 라이트GBM 리그레서를 학습을 했을 때 루트민 스퀘어 에러는 1.2 밀리언으로 많이 줄었고 그 루트민 스퀘어 로그 에러는 1.99, 이제 오히려 약간 증가하긴 했는데 비슷하죠. 1.98, 1.99 그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어요. 혹시 여기까지 오디널 레이블 인코딩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제가 알기로 그 판다스에 랭크라는 함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오디널 인코딩처럼 그런 비슷하게 작동하는데 여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디널 인코딩 대신 랭크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사이클런이나 이제 제 캐글러에서 제공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핏하고 트랜스폼을 나누려면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 필요한 때가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에 변환을 했기 때문에 fit transform을 같이 불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판다스의 랭크나 또 이제 원핫 인코더에 가면은 그 원핫 인코딩 할 때도 그 사이클런이나 케글러에서 사용하는 케글러를 사용해서 원핫 인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판다스에서도 비슷하게 get dumm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핫 인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판다스가 제공하는 모든 API는 그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그렇게 구분 짓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따로 먼저 fit을 한 다음에 그 fit이 된 오브젝으로 나중에 시험 데이터셋에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판다스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에 변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랭크를 사용해도 무방하죠. 이제 근데 그 경우에도 이런 그룹핑 같은 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룹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케글러가 제공하는 그룹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오디너링 코딩이랑 레이블링 코딩 어떤 경우를 사용해야 더 효율적인지는 직접 해보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 셋이 조건이 있나요? 지금 오디널 인코딩하고 레이블 인코딩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그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그룹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 사이클론 프리프로세싱 아래에도 레이블 인코더가 있어요. 그 레이블 인코딩을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정수로 변환을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오디널 인코딩을 사용한 것 뿐이고요. 이제 그래서 오디널 인코딩과 레이블 인코딩은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룹핑을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스크린 레이딩 같이 범주들이 분포가 비교적 유니폼할 때, 균등한 분포를 가질 때는 그냥 일반적인 레이블 인코딩이나 오디널 인코딩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런 디스트리뷰터나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범주들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잖아요. 몇 함수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 많은 수의 범주들이 그 한 번만 출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적게 출현한 범주들을 그 하나의 새로운 그룹으로 묶어주는 게 그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포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그 몇 함수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이런 그룹핑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죠. 이제 사실 레이블 인코딩이나 오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LightGBM, XGBoost 이런 트리 베이스드 알고리즘에는 그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알고리즘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값이 수치형 변수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정수로 변환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이 390 예를 들면 이 개들의 전쟁의 디렉터 값이 393이고 내부자들의 디렉터 값이 252라고 했을 때 이 393하고 252가 뭐 393이 더 큰 값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393이나 250이나 전혀 그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이런 그 수치 값이 그 크고 작고가 그 명확해야 돼요. 이제 크고 작고 그 관계가 이제 실제 그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의미가 없으면은 이런 수치값을 입력값으로 이제 그런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주는 경우에
오히려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오디널이나 레이블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드 인코딩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원하드 인코딩은 뭐냐면 각각의 범주를 이진 변수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진 변수의 그 그룹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스크린 레이딩 같은 경우에 4개의 범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4개의 이진 변수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다스의 get dummie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그 스크린 레이딩이라는 그 칼럼을 4개의 그 이진 칼럼으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제 개들의 전쟁이 원래는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스크린 레이딩이었는데 그거를 0, 0, 0, 1 이렇게 청소년 관람 불가 칼럼이 1이고 나머지 값이 0인 이진 변수들로 이제 변화를 했죠. 그리고 15세 관람 가인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0, 1, 0, 0이 되죠. 그래서 그 15세 관람 가 이진 변수는 1이고 이진 변수는 0. 예, 이런 방식을 원한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어떤 함수들을 사용을 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판다스의 get dummies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그 머신러닝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사이클런에 있는 사이클런 프리프로세싱에 있는 원하드 인코더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케글러에도 비슷하게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그룹핑을 해서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케글러 프리프로세싱 밑에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하시면 레이블 인코딩과 마찬가지로 그 미니멈 옵저베이션이라는 입력 아규먼트를 줘서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원하드 인코딩의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값이 굉장히 많은 그 이진 변수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턴하는 그 데이터 타입이 그 사이파이의 스팔스 매트릭을 이제 기본적으로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팔스 매트릭은 어떤 타입이냐면 0 값은 저장하지 않고 그 무조건 그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인덱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들의 전쟁은 청소년 관람 불가 칼럼이 1이다. 그리고 내부자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 칼럼이 1이다. 이 매핑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0에 대해서는 저장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이파이에 있는 스팔스 매트릭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셔도 이제 학습에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레이블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칼럼 하나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그 출력값이 동일하게 그 칼럼 하나, 그러니까 입력값의 그 차원하고 출력값의 차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데이터 이제 잠깐 넘어가서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전부 다 입력으로 줬을 때 그 출력값을 그대로 카테고리컬 그 베리어블 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차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장이 되는데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의 차원보다 출력값의 차원이 더 크게 돼요. 이제 컬럼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값을 바로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에 이 칼럼으로 할당을 할 수가 없죠. 출력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데이터 프레임에 출력값을 할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h스택이라는 numpy에도 h스택이라는 그 호리존탈 스태킹이라는 함수인데 numpy에도 있고 scipy에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 출력값이
사이파이의 스파스 매트릭 타입이기 때문에 사이파이 스파스 매트릭에 있는 그 H 스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뉴메리컬 칼럼과 그리고 이 그 카테고리컬 칼럼을 원하드 인코딩한 출력 값을 이제 맞붙여서 그것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카테고리컬 칼럼이 4개가 있고 뉴메리컬 칼럼이 이제 제 기억에는 뭐 6개인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총 10개의 칼럼이 있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원하드 인코딩을 하고 나니까 무려 칼럼 개수가 664개가 되었죠. 이 중에 6개는 이제 뉴메리컬 칼럼 그대로 있는 거고, 나머지 658개가 이 4개의 카테고리컬 칼럼을 쭉 그 원하드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진 변수들로 쭉 확장을 한 게 그 658개 그 이진 변수 칼럼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켜보면 그 1.2밀리언의 루트 민 스퀘어 에러와 1.99의 루트 민 스퀘어 로그 에러.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레이블 인코딩 했을 때보다 에러 값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룹핑을 하면 칼럼 개수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개 미만, 즉 한 번만 출연한 모든 범주를 기타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묶으면은 원하드 인코딩을 했을 때 앞에서는 그룹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664개의 칼럼이었는데 그게 187개의 칼럼으로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그룹핑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루트 민 스퀘어 에러나 루트 민 스퀘어 로그 에러가 더 효과적으로 줄었음을, 이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원하드 인코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개의 컬럼을 예를 들어 여기서 사용했던 그것 같이 4개의 별개의 이지정 컬럼으로 변환한 건가요? 네, 그렇죠. 스크린 레이팅이라는 칼럼이 이제 4개의 칼럼으로 된 것처럼, 이제 스크린 레이팅은 총 범주 개수가 4개니까 4개로 됐고, 근데 이제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칼럼이 472개의 칼럼으로 변환이 되겠죠. 만약에 그룹핑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약간 좀 더 복잡한데, 이제 타겟 인코딩이라고, 이것도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인코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겟 인코딩은 각각의 범주를 해당 범주에서 그 종속 변수의 평균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스크린 레이팅이라는 변수를 봤을 때 이 각각의 범주가 이제 타겟 변수, 박스 오피스 넘버가 타겟 변수였죠. 이 각각의 범주에서 이 종속 변수, 이 박스 오피스 넘버의 평균값, 예를 들면 12세 관람가, 모든 12세 관람가 영화의 박스 오피스 넘버의 평균값을 봤더니 그게 이제 84만 개인가요? 8만 4천인가요? 예, 8만 4천 명이 이제 평균이었으면 이 12세 관람가라는 그 범주를 모두 8만 4천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8만 4천 맞나요? 예, 8만 4천? 예, 헷갈리는데. 예, 그리고 15세 관람가, 모든 15세 관람가 영화의 박스오피스 넘버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거는 이제 12만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5세 관람가라는 범주를 12만으로 그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관람가는 이제
그 13,500이 되고 청소년 관람 불가는 이제 36,4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하고 나면 청소년 관람 불가의 개들의 전쟁의 스크린 레이팅은 청소년 관람 불가였기 때문에 그 평균값이었던 그 평균값이었던 그 36,400이 이제 그 값으로 바뀌게 되고 내부자들도 동일하게 36,400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이제 124,000 이런 식으로 이 그 범주를 그 범주에서의 종속 변수의 평균값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를 타겟 인코딩이라고 해요. 이제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간단하기라고 했지만 이제 판다스에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 그룹 바이라는 그 함수 그룹 바이에 미인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이 각각의 범주에 대한 그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샘플에 적용을 할 때는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그 각 범주에 대한 평균값이 아니라 그 범주에 대한 평균값을 전체 샘플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변수를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고급 판다스 고급 기법인데 이제 그 제가 노트북을 올려놨으니까 좀 더 그 연습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노트북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속 변수 값을 변수 변환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과적합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제 타겟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변수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변수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원래는 모델이 종속 변수에 대한 그 정보를 모르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입력 변수, 즉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셋에 과적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이제 저희가 많이 다뤘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스무딩과 함께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스무딩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그 디렉터나 디스트리뷰터 같이 그 굉장히 적게 출현한 범주 값이 있을 때 그런 범주에 그 한 번밖에 출현을 안 했는데 뭐 평균 값을 구했는데 그 평균 값이 뭐 어떤 값이었다. 그러면 그 값을 이제 그 값으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타겟 값하고 1대1로 매핑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할 때 치팅이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어떤 범주가 그 출현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그 범주의 평균값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샘플에서 나타난 그 종속 변수의 평균값하고 이 범주의 그 종속 변수의 평균값을 그 weighted average 그래서 그 이 두 개를 웨이트를 줘서 그 평균을 취한 값을 이제 그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S가 웨이트이 되죠. 그래서 이 뮤가 전체 그 데이터 전체에서의 종속 변수의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뮤 K가 K라는 범주의 종속 변수의 평균 값. 그래서 원래 타겟 인코딩은 이 뮤 K로 각각의 범주를 변환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스무딩을 사용할 때는 이 뮤 K와 전체 데이터에 대한 그 타겟의 에버리지, 타겟의 평균값이 뮤 사이에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것을 이제 그 값으로
각각의 K라는 범주를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S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이제 이 수식이 그 논문에 있는 수식인데 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k 마이너스 n0 분의 1. 그래서 n0는 이제 어떤 그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미니멈 옵저베이션이라는 변수를 앞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처럼 어떤 개수 미만이면은 이 S 값을 이제 그 확 줄이겠다. 그래서 이 그 전체 샘플 평균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n0를 뭐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0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니멈 옵저베이션 그 트레시홀드를 주려면 여기에 뭐 2라는 값을 줄 수도 있고 1이라는 값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nk는 k라는 범주가 데이터셋에 몇 번 나타났는지 그래서 만약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트레시홀드를 1로 줬다 그러면 1-1 하면 0이 되고 그러면은 이 값이 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이면은 그 말은 그 전체 평균과 이 K라는 범주의 평균을 0.5, 0.5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제 평균을 내는 값,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되고 만약에 NK 값이 엄청 크다. 그래서 그 이 빈도가 이 특정 범주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이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S가 1에 가까워지고 S가 1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이 앞에 그 개수는 0이 되니까 전체 평균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특정 범주의 평균만 거의 100%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이제 나타내는 바는 만약에 어떤 범주가 많이 출현을 했다. 그러면 그 범주에 그 해당하는 종속 변수의 평균값을 그 이용해서 변환을 하고 만약에 어떤 범주가 굉장히 드물게 출현을 했다. 그러면은 그 범주의 평균값 대신에 그 전체 데이터의 독립변수 평균값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이제 그 사이에 만약에 어중간하게 출현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이제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게 일반적인 스무딩 수식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타겟 인코딩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이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는 종속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테스트 셋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 셋에는 종속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it하고 transform을 나눠야 하는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죠. 그래서 fit 함수는 종속 변수가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셋에 적용을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은 transform 펑션은 이제 보통 종속 변수 벡터를 입력 값으로 받지 않죠. 그냥 독립 변수 매트릭만 입력 값으로 받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셋도 트랜스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먼저 트레인 테스트 셋을 나눈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셋만 fit transform 아니면 f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종속 변수를 입력 아규먼트로 주고 테스트 데이터셋의 같은 경우에는 fit이나 fit transform을 사용하는 대신에 transform 함수를 사용해서 종속 변수를 패스하지 않고 이제 transform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송민호 질문 있습니다. 네. 채팅으로 제가 치긴 했는데 네. 다시 보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스무싱을 함께 사용하는 게 네. 지금
지금 타겟 인코딩에서 성능 향상이라던가 좀 올바르게 학습을 하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이제 타겟 인코딩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꼭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고, 스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원핫 인코딩이나 레이블 인코딩하고 비슷하게 범주들의 분포가 균등할 때는 스무딩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범주들의 분포가 몇 함수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경우에는 스무딩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그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런 패키지 자체에서는 타겟 인코딩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제 그 사이클런의 어떤 확장팩 같은 사이클런 컨트리뷰라는 그 패키지가 또 있어요. 그 패키지에는 이제 타겟 인코딩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스무딩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타겟 인코딩을 할 때는 캐글러 패키지에 보시면은 이제 타겟 인코딩을 캐글러 프리프로세싱 모듈에 있는 타겟 인코더를 사용하셔서 타겟 인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경우에 스무딩 파라미터나 아니면은 민 옵저베이션 파라미터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입력값으로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입력값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타겟 인코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크로스 밸리데이션 파라미터를 none으로 세팅을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제 그 블락한 상태에서 이제 타겟 인코딩을 실행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루트민 스퀘어 로그 에러가 특히 그 급격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보통 1.99, 1.96 이렇게 나왔었는데 3.4까지 이제 악화된 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테스트 셋의 그 홀더 밸리데이션 셋의 루트민 스퀘어 로그 에러는 그 굉장히 커졌지만 학습 셋에 대한 그 에러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면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그 루트 스퀘어 로그 에러가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낮아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앞서 레이블 인코딩이나 지금 원핫 인코딩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그게 이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워낙 작기 때문에 600개밖에 없기 때문에 과적합에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겟 인코딩을 한 경우 그 원핫 인코딩이나 오디널 그 인코딩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경우인데,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타겟 인코딩이 일반적으로 더 퍼포먼스가 그 좋은 경우가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경우에는 데이터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과적합에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겟 인코딩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더 안 좋게 나왔지만, 다른 경우에는 타겟 인코딩이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그 많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제가 타겟 인코더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타겟 인코딩을 하면 지금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나 디스크리프터나 장르라는 것들이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각각의 범주들이
종수병수의 평균값으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돼지의 왕이라는 영화의 디스트리뷰터가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게 CJ다. 그러면은 이 CJ라는 디스트리뷰터 값을 이 CJ가 디스트리뷰터였을 때 박스오피스 넘버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피처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장르가 뭐 코믹이다. 그러면 그 코믹 장르의 박스오피스 넘버의 평균값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춘 그루브와 오키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르가 동일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값이 그 동일한 값 이제 변환 후에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 반대로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디스트리뷰터이기 때문에 청춘 그루브의 디스트리뷰터의 박스오피스 평균값하고 오키의 영화의 디스트리뷰터의 그 박스오피스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으로 이제 인코딩이 된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이제 또 다음으로 프리퀀시 인코딩.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은 또 개념이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동작해? 라고 싶을 정도로 약간 데이터 손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실전에서는 그 자주 사용되는 인코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범주를 해당 범주의 빈도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크린 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가 데이터셋에 그 204번 출연을 했고 15세 관람가가 202번, 그 다음에 12세 관람가 102번, 전체 관람가가 92번 출연을 했죠. 660개의 데이터셋에.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를 하냐? 이 청소년 관람 불가를 이 204번, 그래서 204로 변환을 하고 15세 관람가는 202로 변환을 하고 이렇게 그 출연 빈도로 그 이제 변환을 하는 게 프리퀀시 인코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레이블 인코딩에 그룹핑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디렉터 같은 경우에 출연 빈도가 1인 감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감독들은 전부 다 1이라는 값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레이블 인코딩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니멈 옵저베이션 그 인풋 아규먼을 2로 주어서 그 2번 미만에 출연한 모든 값들을 이제 동일한 카테고리로 이제 할당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서 했는데 프리퀀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동일한 그 빈도로 그 출연한 모든 범주들이 한 그룹으로 동일한 값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출연한 모든 감독들이 한 그룹, 2번 출연한 감독들이 뭐 또 다른 그룹, 그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총 7번 출연한 뭐 홍상수 감독까지 그렇게 1부터 7까지의 그 빈도 값으로 모든 디렉터의 값들이 변환이 되겠죠. 원래 원핫 인코딩을 그룹핑을 안 하고 적용을 하면 총 490 몇 개, 480 몇 개의 유니크한 값으로 변환이 될 게 이 프리퀀시 인코딩이나 아니면은 그룹핑을 한 레이블 인코딩을 하면 뭐 7개, 8개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 인코딩에 그룹핑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예.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이클런에는 프리퀀시 인코딩이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케글러 프리프로세싱을 케글러에 보면 케글러 프리프로세싱 밑에 프리퀀시 인코더라는 그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인코더 객체에 fit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개들의 전쟁,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나는 공무원이다, 불량 남녀, 이게 모두 그 출연 빈도가 한 번밖에 없는 감독님들의 작품인데, 이게 전부 다 디렉터 값이 똑같은 1이라는 그 값으로 변환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범주 값들도 비교적 그 양호하게 그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부자들과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이제 동일한 디스트리뷰터 값으로 변환이 됐고, 또 나는 공무원이다, 불량 남녀는 이제 동일한 장르 값으로 변환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라이트BM 그 파라미터로 학습을 해보니까 1.96, 굉장히 준수한 그 에러가 나왔죠. 아까 보시면은 이 1.96이라는 그 성능이 그룹핑을 사용한 그 원하지 인코딩하고 아마 비슷한, 그죠? 그룹핑을 사용했을 때 원하지 인코딩 그 성능과 동일한 성능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금까지 다뤘던 다른 트랜스폼보다는 이제 더 좋은 성능이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고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 그 손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인코딩 방식인데, 실전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변환 가공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이제 좋은 그런 그 범주형 변수 가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지금 프리퀀시 인코딩이나 타겟 인코딩을 했을 때 다 종속 변수를 가지고도 이제 인코딩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박스 오피스의 관객 수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문제 말고도 분류 문제에서 한 몇백 개 되는 사물을 이제 분류해야 하는 문제에서도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이제 타겟 인코딩이나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타겟 인코딩 경우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겟 인코딩을 적용을 하실 때 약간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제 타겟 인코딩을 적용하실 때 어떤 타겟 값을 사용할지 그거를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프리퀀시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뭐 오디널 인코딩, 원하지 인코딩과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도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상관없이 아무 경우에나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오늘 준비한 범주형 변수 가공 방식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해싱 트릭이라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 해싱 트릭은 각각의 범주에 해시 함수를 이제 특정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그 적용해서 나온 출력 값으로 해시 값이라고 하죠. 그 해시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시 값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해시 값을 그 이진 그 변수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 개의 칼럼이 나오겠죠. 그 원하드 인코딩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 이진 변수로 변환한 해시 값을 이제 변환 값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해싱 트릭 아니면 그 해시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이 그 방식의 장점이자 어떤 특징은 뭐냐면 핏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학습 셋하고 전혀 다른 그 테스트 셋이라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시 함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보통은 핏이 필요한 그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핏을 하고 난 그 객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 그 사용량도 적고 그리고 fit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제 large scale 어떤 production environment에서 그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large scale이고 입력 그 범주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그래서 뭐 그 범주의 개수가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그런 경우에 어떤 원하드 인코딩, 레이블 인코딩 이런 걸 적용하면은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굉장히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해싱 트릭을 사용하면은 범주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변환하는데 걸리는 속도가 동일하죠. 해시 펑션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그 과정이 항상 동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범주의 개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선호되는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똑같이 스크린 레이팅 변수를 이제 변화할 때 사이클 런에 보면은 프리 프로세싱 모듈이 아니라 피처 익스트랙션 모듈 아래에 피처 해셔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싱 트릭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처 해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특이한 점은 이 그 출력물의 출력 값의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 값으로는 이 값이 2의 20승 그래서 100만 가까운 그 숫자인데 이제 이거를 개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을 너무 작게 주면은 이제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해시 함수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그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컬리전 그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범주가 동일한 해시 값을 갖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큰 그 값을 입력 값으로 줘야 된다.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이고요. 그래서 기본 값은 굉장히 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 개수가 작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제가 128로 줬는데 128은 굉장히 적은 값이에요. 이 해싱 트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못해도 2의 10승 그러니까 1024 정도는 줘야지 그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큰 경우에는 해싱 트릭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데 데이터셋이 작은 경우에는 꼭 그 적용할 필요는 없는 그런 범주형 변수 가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출력값을 보시면 이 스크리닝 그 레이팅이라는 하나의 그 변수가 총 128개의 변수로 이제 그 변환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이진 변수긴 한데 사인드 이진 변수예요. 그래서 그 1하고 0만 가지는 게 아니라 0,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 값 중 하나를 갖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개들의 전쟁은 7번째죠. 0부터 시작하니까 7번째 그 이진 변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124번째 이진 변수가 1 126번째 이진 변수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변환이 됐고 또 이제 다른 함수들도 각각 다른 값으로 변환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 제가 또 코드를 준비했네요.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피처 해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 학습을 시켜보니 그 모델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네요. 1.95. 이제 보통은 그 데이터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꼭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괜찮은 성능을 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그 범주형 변수를 해싱 트릭 그
해시 사이즈 128을 갖는 그 해싱 트릭을 적용을 했을 때 그 519개의 그 칼럼으로 변환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델 퍼포먼스는 꽤 좋게 1.95 이렇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해싱 트릭에 대해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해싱 트릭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해싱 트릭 그 위에 그 이전 페이지에서 네.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원래 그 해시라고 하면 가장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큰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 데이터셋 전체에 해시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뭐 128개의 문자로 아니면 258개의 문자로 그 변환하는 거를 해시 함수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거는 그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128개의 알파벳이 아니라 128개의 그 이진수. 근데 이진수도 0, 1 이진수가 아니라 0, 1, 마이너스 1 이진수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이 문자열에 해시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그 나온 값이 128개의 이진 변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 관람 불가가 해시 함수에 인풋이 됐을 때 나오는 출력값하고 15세 관람가 이런 문자열이 해시 함수에 적용이 됐을 때 나오는 출력값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전체 관람가가 해시 함수에 입력이 됐을 때 출력값이 또 다를 거고, 뭐 12세 관람가도 출력값이 다를 거고, 그러면 그 출력값을 이제 각각의 128개의 이진 변수를 각각의 칼럼으로 사용을 한 게 바로 이 해시 함수의 출력값이 돼요. 해싱 트릭의 출력값. 네. 혹시 그렇다면요, n픽처의 개수가 출력 비트를 이제 뜻한다고 봐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해시 함수, 네네. 네, 그래서 그 기본 값이 2의 20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n피처 값을 주지 않고 그냥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칼럼 개수가 2의 20승계, 그러니까 100만 개 가까운 그 칼럼이 출력이 되겠죠.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노트북을 공유해 놨고 이제 이게 순서대로 쭉 그 코드가 다 있으니까 한번 가서 실행을 해 보시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 이제 scikit-learn 페이지에 가시면 오디너리 인코더 튜토리얼과 피처 해셔 튜토리얼이 이제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비교적 단순한 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력값이 나오고 어떤 그 설정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almost 그 아비쉑의 Approaching Almost Any ML Problem 그 책에 보시면 그 챕터 6가 그 Approaching Categorical Variables 이라고 해서 앞에서 다룬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있으신 분은 이 책 내용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